오빠 어머니한테 연락 안 돼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지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탈리아에서 우리랑 떨어지셨어. 떨어졌다고요? 그럼 왜 거기 두고 온 거예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환영 피켓을 든 가족들, 면세점 쇼핑백을 잔뜩 든 관광객들이 뒤섞여 북적거렸다. 그 속에서 한 여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쓴 채 캐리어를 끌며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최수진이었다. 여보, 짐 좀 더 들어줘요. 그녀가 옆에 남자에게 말했다. 남편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쇼핑백 몇 개를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열흘간의 유럽 여행이었지만 휴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피로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엄마는요?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던 강민호의 여동생 강민지가 오빠 부부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에 그녀는 설레었다. 70평생 한국을 벗어나 본 적 없던 어머니가 마침내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돌아온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수진과 민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직 안 나오셨어. 수진이 무심한 듯 대답했다. 아직이요? 같이 안 오셨어요? 민지가 두리번거리며 입국장 안을 살폈다. 짐이 좀 많으셔서 천천히 나오시나 봐. 우리 먼저 차로 갈게.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서 모셔올게요. 민지가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를 제지했다.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나오실 거야. 우리 먼저 가자. 민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회피하는 듯한 죄책감이 묻어나는 그런 톤이었다. 하지만 언니의 재촉에 민호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고 민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강민지의 전화기는 계속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어머니한테 연락 안 돼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지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탈리아에서 우리랑 떨어지셨어. 떨어졌다고요? 그럼 왜 거기 두고 온 거예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침묵.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가 말할게. 아가씨, 어머니가 자꾸 말을 안 들으셔서 그만 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약속 장소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 어떻게 해요? 비행기 시간도 있었고. 3시간?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셨어야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거기서 알아서 찾아주신대요. 곧 연락 올 거예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고 말았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오빠가 그리고 언니가 어머니를 외국에 두고 왔다는 것이. 그날 밤 강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탈리아 경찰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쉽지 않았다.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고 그들은 수소문을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 김옥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여권 챙기셨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수진이 시어머니 김옥자에게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짜증이 숨어 있었다. 응, 챙겼어. 걱정하지 마. 옥자가 가방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70살의 옥자는 이번 여행이 평생의 꿈이었다. 젊어서는 가난 때문에,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들 민호와 딸, 민지를 키우기 위해 식당 일, 청소 일 무엇이든 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옥자는 이제 자신의 꿈을 펼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 손자의 탄생, 집장만 그녀의 노후 자금은 조금씩 가족을 위해 쓰였다. 그리고 이번 여행. 어머니, 이번 여행 경비는 어머니가 내시는 거 맞죠? 출발 일주일 전 수진이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같이 가자고 한 거니까. 옥자는 미소 지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원래 민호 부부만의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하지만 옥자가 간절히 원했고 민호는 차마 어머니를 거절할 수 없었다. 수지는 내심 불만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여행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옥자는 구름 위를 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그냥 너무 좋아서 옥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 이번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로마에 도착한 첫날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어머니, 좀 빨리 걸으세요. 일정이 빡빡하다니까요. 콜로세움 앞에서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옥자는 나이든 다리로 최선을 다해 걷고 있었지만 젊은 부부를 따라가기에는 벅찼다. 미안해, 미안해. 다리가 좀 아파서. 아프면 왜 여행을 오셨어요? 호텔에서 쉬시지 그랬어요. 수진아. 민호가 아내를 제지했다. 뭐가요? 사실이잖아요.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휴가 낸 건데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지만 자신이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사과만 반복했다. 이튿날도 사흘째도 상황은 비슷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옥자가 그림을 천천히 감상하려 하자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는 미술 전공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대충 보고 가요. 저기 명품 거리가 더 중요해요. 베네치아의 골목길에서 옥자가 작은 가게에 들어가려 하자 수진이 팔을 잡아 끌었다. 여기는 저희 일정이 없어요. 어머니 혼자 다니세요. 저희는 먼저 갈게요. 아, 그래. 그럼 나는 호텔로 갈게. 호텔 주소 아세요? 뭐, 택시 타면 되겠네요. 돈은 있으시죠? 민호는 중간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그도 점점 지쳐갔다.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느라 여행은 그에게도 고통이 되어갔다. 운명의 날은 밀라노에서 찾아왔다. 오늘은 쇼핑데이예요. 어머니, 혼자서 두오모 대성당 구경하다 오세요. 저희는 명품 거리 갈 거니까. 아침 식사를 하며 수진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도 구경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같이 오시면 저희가 제대로 쇼핑을 못해요.
어차피 어머니는 명품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결혼 10주년 기념이라니까요. 어머니는 왜 계속 따라붙으려고 하세요? 식당이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의 여행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았어. 내가 혼자 다녀올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자는 혼자 두오모 대성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성당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 돈으로 온 여행인데.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싫었다. 그저 조용히 눈치껏 이 여행을 마치고 싶었다. 성당 구경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옥자는 길을 잃었다. 밀라노의 골목길은 복잡했고 이탈리아어 표지판은 읽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배터리가 거의 없었다. 로밍 데이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자신의 영어 실력으로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옥자는 점점 당황했다. 약속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다.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할 것 같았다. 아니, 걱정보다는 화를 낼 것 같았다. 어떻게든 호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꺼내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한국처럼 손만 들면 서는 것도 아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옥자는 한 카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물 한 병을 주문하고 다시 한번 휴대폰을 켰다. 마지막 남은 배터리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 순간 민호와 수진이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안 해봐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했어요. 안 받으시던데요. 뭐, 어차피 나중에 호텔로 오시겠죠. 수진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심하게요? 어머니가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연락도 안 되는데 저희가 뭘 어떡하라고요? 비행기 시간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여보. 수진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어머니는 성인이에요. 길 잃었으면 경찰한테 도움 요청하거나 호텔 연락처 보고 찾아오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 남아 있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일정만 다 망치죠.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번 여행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인데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 기회에 어머니도 좀 배우셔야 해요. 무작정 따라붙는 게 아니라는 걸.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어머니도 분명 무리하게 따라온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했어요. 제대로. 어머니 사진도 보냈고 여권 번호도 알려줬어요. 전문가들이 찾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수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호텔에 간단한 메모만 남겼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나중에 호텔로 오실 거예요. 저희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출국합니다. 어머니 귀국 항공권은 일주일 뒤로 예약되어 있으니 그때 돌아오세요. 그 메모가 전부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지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김옥자가 그날 밤 거리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다. 호텔을 찾지 못한 채 지갑마저 소매치기를 당한 채 70살의 노인이 낯선 나라의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강민호와 최수진의 삶은 평온했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였다. 경찰 조사는 있었다. 민지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범죄는 없었다. 실종일 뿐이었다. 이탈리아 경찰도 한국 영사관도 김옥자를 찾지 못했다. 사고를 당하신 걸까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민호는 술잔만 비웠다. 수지는 슬픈 척했지만 내심 안도했다. 귀찮은 시어머니가 사라진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애도하는 며느리를 연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잘 지내니? 나야. 민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구세요? 내 엄마. 손이 떨렸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사기일 거라고. 증명해 보세요. 곧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어렸을 적 민호가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서 무릎에 크게 흉터가 생긴 날, 어머니가 울면서 찍었던 그 사진. 아무도 모르는 사진이었다. 엄마, 그래, 나야. 잘 있었니? 엄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 천천히 얘기하자. 나는 잘 돌아왔어. 한국에 있어. 한국에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연락? 할 필요가 없었거든. 나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민호는 숨이 막혔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도 찾으려고. 오해? 문자로 온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호야, 너는 나를 버렸어. 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나는 석 달 동안 지옥을 겪었어. 하지만 살아남았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만나? 그래, 만나자. 하지만 그 전에 문자가 끊겼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회사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인사팀 앞으로 온 익명의 제보였다. 귀사의 직원 강민호 씨가 해외여행 중 노모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자료에는 밀라노에서의 CCTV 영상, 호텔 메모, 그리고 민호와 수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김옥자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민호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인사팀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강 과장,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고 문자를 받은 후 그는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윤리경영실장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강 과장, 이게 사실입니까? 윤리경영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밀라노의 CCTV 영상에는 민호와 수진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타임스탬프는 옥자가 실종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호텔에 남긴 메모의 사본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택시 안에서 민호와 수진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안 해봐요? 전화했어요. 안 받으시던데요. 뭐, 어차피 나중에 호텔로 오시겠죠.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버린 게 아니라. 오해?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70살 노모를 외국에 두고 귀국한 게 오해라고요? 경찰에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그건 제 아내가 신고했다고 확인해 봤습니다. 밀라노 경찰에는 그 어떤 신고 기록도 없습니다. 호텔에 메모 한 장 남긴 게 전부더군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강 과장, 우리 회사는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을 유기한 사람이 회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이 거래처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를 찾겠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찾아졌습니다. 살아서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무급 정직 3개월입니다. 그동안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징계를 결정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라는 말입니까? 인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이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엄마를 버린 사람이래. 세상에 그런 인간이. 수지는 그날 오후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런치 모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교 시간이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반겨줄 친구들이 이번에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친구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SNS 봤어? SNS? 무슨? 친구가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다. 제목 충격 명품백 사려고 시어머니 이탈리아에 버리고 온 며느리 정체. 글에는 수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밀라노에서 명품 쇼핑을 하며 즐거워하는 수진의 사진, 시어머니를 기다리지 않고 공항으로 향하는 모습, 호텔 메모의 내용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다.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시어머니가 여행비 다 댔다며? 은혜도 모르는. 남편도 공범이네. 둘 다 감옥 가야 함. 얼굴 다 나왔는데 모자이크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신상 다 털렸음. 수진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스크롤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그녀의 이름 사는 동네,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헬스장 정보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수진아, 이거 사실이야? 다른 친구가 물었다. 아니야. 오해야. 우리가 정말로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키셔서. 그럼 경찰에는 신고했어? 그건. 친구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도 게시글의 댓글을 읽었다.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호텔에 메모만 남기고 떠났다는 것을. 미안한데 수진아, 우리 오늘 먼저 갈게. 뭐? 왜? 우리 예약했잖아. 우리랑 같이 있는 거 보이면 우리도 곤란해. 미안해. 친구들이 일어섰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쳐다보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그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수지는 허겁지겁 레스토랑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다. 몇 통을 받아보니 협박과 욕설이었다. 사람 같지도 않은 년아. 너도 버려져 봐라. 시어머니한테 사과 안 하면
내 집 주소 더 퍼뜨릴 거야. 명품백이 그렇게 좋아? 너도 지갑 잃어버려 봐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전화를 거부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쏟아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현관문에 페인트로 욕설이 적혀 있었다. 노인학대범, 사람 버린 년 감옥 가라. 강민지는 오빠 부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신문 몇 부가 들려 있었다. 온라인을 넘어 이제 언론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여행 중 노모 유기 사건, 윤리 논란 확산. 70 노모를 이탈리아의 명품 쇼핑이 더 중요했나?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아가씨? 언니.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오빠 있어요? 거실에는 민호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오빠. 민지가 신문을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다 뭐예요? 민지야, 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물었잖아요. 공항에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천천히 나오신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어머니는 밀라노 거리를 헤매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어머니가 죽으신 줄 알았어요. 3달 동안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아만 계시라고. 그런데 오빠는 어머니를 버리고 온 거였어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가씨,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비행기 시간도 있었고. 입 닥치세요. 민지가 소리쳤다. 언니는 말할 자격도 없어요. 명품백 사는 게 시어머니보다 중요했던 사람이. 뭐라고? 나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셨어. 여행도 같이 가자고. 제대로 모셨다고요? 그럼 왜 길 잃으신 분을 찾지도 않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왜 경찰에 거짓말로 신고했다고 한 거예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다.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다. 오빠, 저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대요. 노인유기죄, 보호의무유기죄, 최대 징역 3년이래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어머니가 밀라노에서 겪으신 일들, 정신적 충격, 치료비 전부 청구할 수 있대요. 민지야, 제발.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오빠.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 오빠도 알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지는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어머니 지금 제 집에 계세요. 만나고 싶으시면 제대로 사과 준비하고 오세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요. 문이 닫혔다. 민호와 수진만 남은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민지의 집에서 김옥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달 전 밀라노의 거리가 떠올랐다. 그날 밤 호텔을 찾지 못한 옥자는 거리를 헤맸다.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돈도 없었다. 여권은 다행히 가방 깊숙한 곳에 있어서 무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았고 경찰들은 바빴다. 한 경찰이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줬지만 옥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투마로우 코리안 엠바시,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가라는 말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옥자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다. 차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가방을 꼭 껴안고 눈을 붙였다. 주변에는 노숙자들과 다른 여행객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다.
거기서 옥자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영사관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옥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것을, 호텔 이름은 기억나지만 주소는 모른다는 것을, 돈도 없다는 것을. 직원은 호텔을 찾아줬다. 거기서 옥자는 아들이 남긴 메모를 보았다. 일주일 뒤 항공권. 옥자는 그 메모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다. 자식이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이 실감났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일주일을 버틸 돈이 없었다. 호텔비도 이미 며칠치가 밀렸다. 영사관에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줬지만 최소한의 금액이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옥자는 싸구려 게스트하우스로 옮겼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여행을 같이 가겠다고 한 게 죄인가? 하지만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다. 옥자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돌아가야 했다. 일주일 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민지만 나와 있었다. 엄마. 민지가 울면서 달려왔다. 민지야, 옥자는 딸을 꼭 안았다. 오빠는요? 언니는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만나고 싶지 않구나. 민지의 집에서 며칠을 쉬며 옥자는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다.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고 모든 걸 잊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셨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그때 옥자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자신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민지가 들어왔다. 엄마, 오빠가 만나고 싶대요. 그래,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주마.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날 민지의 집 거실에서 모두가 마주 앉았다. 민호와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옥자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고개를 들어라. 옥자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버린 것. 그게 다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옥자가 수진을 바라봤다. 며느리. 예.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는 나한테 사과할 것이 있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 지금은 단만해. 너는 나를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심으로 후회하는가? 아니면 그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는가? 옥자는 그녀의 침묵에서 답을 읽었다. 역시 그렇구나. 옥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후회하지 않아. 그저 들킨 것을 후회할 뿐이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옥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평생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던 그녀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는 3달 동안 지옥을 겪었어. 너희가 떠난 그날 나는 밀라노 거리를 혼자 헤맸지. 지갑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 기차역에서 노숙했고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야. 옥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너는 내가 키운 자식이야. 너를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어. 이방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죄송합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옥자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느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물을게. 만약 내가 그날 밀라노에서 죽었다면 너희는 어땠을 것 같냐? 침묵이 흘렀다. 솔직하게 대답해봐. 슬펐을까? 아니면 편했을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호가 외쳤다. 나는 진지해. 대답해봐.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솔직했다. 처음에는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했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민호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만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적어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들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나를 버린 대가를. 회사에서의 징계는 시작일 뿐이야. 내가 준비한 건 더 많아. 엄마,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기회? 옥자가 비웃었다. 나는 밀라노에서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지. 이제 내 차례야. 옥자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막 이 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무급정직 일주일째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휴대폰만 멍하니 들여다볼 뿐이었다. 회사 단톡방은 떠났다. 아니,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직 기간 동안은 업무 관련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동료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혐오와 경멸이 섞인 표정. 강민호 씨 맞죠? 네. 여기 사인하세요. 택배 기사가 단말기를 건넸다. 민호가 사인을 하는 동안 기사가 중얼거렸다. 노인 버린 사람한테 택배 배달하는 것도 기분 나쁘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택배 기사는 짐을 던지듯 내려놓고 가버렸다. 민호는 주저앉았다. 이제는 택배 기사까지. 온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며칠째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SNS 계정은 모두 삭제했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어떻게든 새 번호를 알아낸 사람들이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사? 현관문 봤어요? 또 누가 페인트 뿌렸어요? 경비실에 말해도 CCTV에 안 잡힌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 그것도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소문은 이미 전국으로 퍼졌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놓인 유기만 쳐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나저나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수진이 물었다. 저축한 돈으로. 그게 얼마나 남았는데요? 당신 무급정직이고 나는 모임도 다 끊겼어요. 수입이 없다고요. 수진도 일을 하긴 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요 고객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것. 현실은 냉혹했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 경제적 파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소장, 김옥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청구 금액은 5천만 원. 정신적 피해, 밀라노에서의 생활비 손실, 의료비,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수진이 소리쳤다.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민호가 말했다. 변호사 비용은요? 그것도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무조건 지게 돼. 민호는 지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결국 다른 로펌에 상담 신청을 했다. 상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끊으셨다거나 약속 시간을 어기셨다거나. 하지만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상대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세요. CCTV, 녹음 파일, 호텔 메모. 게다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의를 권합니다.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얼마 정도요? 3천만 원 정도? 그 이하로는 어려울 겁니다. 원고 측 심리를 봤을 때 최대한 응징하려는 의도가 보이니까요.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3천만 원.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이 말했다.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달리 방법이 있어요? 당신 정직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일거리가 끊겼고 대출도 있는데 이자도 못 내고 있잖아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이 10년간 모아서 산 집, 결혼의 꿈을 담았던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옥자는 민지의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민호와 수진의 SNS 계정들이 떠 있었다. 이미 삭제된 계정이었지만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웃는 수진의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해외여행 사진들. 엄마, 뭐 보세요? 민지가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다. 증거 정리 중이야. 옥자가 대답했다. 증거요? 소송 말고도 할 게 많거든. 옥자는 한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수진이 과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만, 과시하는 듯한 소비 자랑. 이걸 어떻게 다 찾으셨어요? 민지야, 엄마가 늙었다고 멍청하진 않아. 옥자가 미소 지었다.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 사용법 배웠지. 요즘 세상은 다 기록이 남더구나. 옥자는 석 달 동안 준비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단순히 복수만 생각한 게 아니었다.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했다.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탐정을 고용했다. 수진의 과거 행적, SNS 기록, 재산 상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엄마, 그런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를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옥자는 잠시 침묵했다. 민지야, 나도 밤마다 고민해. 민호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나를 버렸어. 이방인도 아닌 내 친아들이.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래도 오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나는 더 힘들었어.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밀라노 거리에서 울면서 헤맬 때, 기차역에서 노숙할 때, 나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살아남았지. 그건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야.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옥자는 한 가지를 더 실행했다. 민호의 회사에 추가 증거를 보낸 것이다. 이번에는 수진이 과거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였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수진이
남편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입찰을 따냈다는 내용. 물론 불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 회사는 즉각 반응했다. 민호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무급 정직에서 대기 발령으로, 그리고 곧 권고사직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 저녁 민지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거 아닐까? 남편 정우진이 신문을 내려놨다. 심해? 노인을 외국에 버리고 온 게 심한 거지. 복수하는 게 심한 게 아니지. 그래도 오빠는 내 형제잖아. 지금 오빠네가 얼마나 힘든데. 당연히 힘들어야지. 잘못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오빠네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집도 팔아야 하고 직장도 잃을 것 같고. 우진이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지야,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 거야? 오빠가 걱정돼? 아니면 아주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나중에 오빠네 생활비를 우리가 대야 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걱정도 있었다. 솔직히 말할게. 우진이 말했다. 나는 장모님 편이야.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잖아. 그리고 형님은 어른이야.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너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우진이 계속 말했다. 나라면 못 용서해. 절대로. 장모님이 지금 하시는 것도 충분히 자제하시는 거라고 봐. 형사고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 민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피해자인 어머니보다 가해자인 오빠 편을 들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옥자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어린 민호와 민지의 사진들이었다. 엄마 민지가 옆에 앉았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편이어야 하는데 오빠 걱정을 했네요. 괜찮아.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내 오빠니까. 걱정되는 게 당연해. 그래도 엄마가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민지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는 내 오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네, 잘못했어요. 너무. 그럼 됐어.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엄마는 내가 오빠 편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편에 서줘서 고마워. 민지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옥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일주일 후 옥자는 민호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엄마, 앉아라. 옥자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 민호가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다. 합의서였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옥자가 말했다.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2천만 원만 내. 그리고 공개 사과문을 언론에 발표해. 그럼 나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2천만 원. 민호가 중얼거렸다. 원래 청구한 게 5천만 원이었어. 반 이상 깎아준 거야. 그리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을게.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는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나는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내가 버린 엄마로서가 아니라 김옥자로서.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한 가지. 옥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만약 이 조건을 거부하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형사고소도 하고 5천만 원도 끝까지 받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 부부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옥자가 카페 입구를 가리켰다. 거기에 수진이 서 있었다. 옥자가 그녀도 부른 것이다. 수진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도 초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앉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옥자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며느리, 너는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니? 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내 눈을 보면 알아. 너는 후회하지 않아. 그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원망할 뿐이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다른 조건을 제시할게. 옥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혼해. 네. 수진과 민호가 동시에 놀라서 쳐다봤다. 내 아들이랑 이혼해. 그럼 나는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소송도 취하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내 신상 정보도 내가 직접 내려달라고 요청할게. 엄마. 민호가 소리쳤다.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해. 옥자가 아들을 쳐다봤다. 내가 나를 버린 건 너무하지 않고? 그래도 제 아내를. 민호야,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나를 안 버렸을지도 몰라. 그 여자가 너를 부추긴 거잖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혼 안 할 겁니다. 왜? 사랑해서? 아니면 재산 분할 때문이야? 지금 민호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는데? 빚뿐인지?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옥자는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 생각해봐.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민호는 이제 무능력한 남편이야. 직장도 잃을 것이고 빚도 많아. 너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민호가 간청했다.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합의하고 2천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둘 다 거부하면 옥자가 차갑게 웃었다. 그땐 진짜 지옥을 보여줄게. 옥자는 카페를 나갔다. 뒤에 남겨진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의 집은 냉랭했다. 당신 때문이야. 수진이 말했다. 뭐가? 이 모든 게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했어야 했어. 여행이 안 따라오시게. 그럼 너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게 너였잖아. 나는 당신 편을 들어준 거야. 당신이 어머니 눈치 보니까. 둘은 서로를 향해 쌓아뒀던 불만을 쏟아냈다. 결혼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싸움이 끝났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민호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밀라노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을 때, 어머니를 두고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이 파국은 예정되어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안에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돈을 낼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무너진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강민호는 은행 대출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다. 죄송합니다만 은행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재 고객님의 신용 상태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왜요? 제 신용 등급이 나쁘지 않은데.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시죠? 은행 내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은행조차 그를 거부했다. 이미지가 나빠진 사람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는 세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렀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중개사가 주소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 거기 최근에 그 사건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요. 시세보다 낮게 내놔야 팔릴 겁니다. 얼마나 낮게요? 한 20% 정도? 민호는 계산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2천만 원을 만들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이혼 서류였다. 뭐해? 민호가 물었다. 보면 몰라요? 이혼 서류 검토 중이에요. 진심이야? 정말 이혼할 거야? 수진이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결혼 생활 진작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만났고 그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만 함께 했던 거죠. 민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다. 민호의 안정적인 직장, 수진의 외모와 학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 같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이제 당신한테 남은 게 뭐예요? 직장도 잃을 것 같고 빚만 잔뜩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저까지 같이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가 제안하신 대로 저는 이혼하고 새 출발할 거예요. 수지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의미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당신도 인정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술을 마셨다. 아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수진도 자신의 방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민호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민지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오빠 들어와. 거실에는 옥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의 온화한 모습은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다. 엄마, 왔니? 앉아라. 민호가 앉자 옥자가 물었다. 결정했니? 엄마, 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대출도 안 되고 집을 팔아도 부족해요.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너는? 저는 민호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옥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렸던 아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없었다. 눈앞에는 무너진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민호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는 정말로 후회하니?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뭘 후회하는데? 나를 버린 거? 아니면 들킨 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옥자가 계속 말했다. 엄마는 밀라노에서 너를 기다렸어. 처음에는 곧 오겠지 했어.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도 너는 오지 않았어. 그때 알았지. 너는 안 올 거라는 걸. 엄마, 기차역에서 노숙할 때 나는 죽고 싶었어. 70평생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거든. 하지만 죽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으니까. 왜 그랬냐고. 민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다. 엄마, 저는 비겁했어요.
수진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밀라노에서도 수진이 가자고 할 때 거부하지 못했어요. 왜 거부하지 못했어? 무서웠어요. 수진이 화낼까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내가 무서워서 내 엄마를 버린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옥자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더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나쁜 사람이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넌 그냥 약한 사람이니까. 엄마. 하지만 약하다는 건 변명이 안 돼. 넌 어른이야.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옥자가 서류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이혼 서류에 서명해. 수진과 헤어져. 그리고 나한테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줘. 그럼 나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1년 동안 100만 원씩이면 1200만 원이지. 원래 요구한 2천만 원의 반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새 직장을 구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야. 하지만 수진이랑 이혼하면 그 여자랑 헤어지는 게 너한테도 좋아.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내 조건을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그 조건이 무너졌으니 그 여자도 떠날 거야. 먼저 떠나든 나중에 떠나든. 민호는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내일까지. 내일 오후 6시까지 결정 안 하면 나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거야. 노인유기죄로. 그날 저녁 수지는 짐을 쌌다. 큰 캐리어 2개에 옷과 화장품, 귀중품을 넣었다. 민호가 방에 들어왔다. 뭐해? 보면 몰라요? 집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혼 서류도 안 쓰고. 그거야 나중에 처리하면 되죠. 어차피 결정은 했어요.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민호가 따라왔다. 어디 갈 건데? 친정에 일단 가려고요. 거기서 앞으로를 생각할 거예요. 수지나 민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수진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여보, 아니 민호 씨. 우리 진작 끝났어요. 인정해요. 이 상황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저는 당신이 실망스러워요.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누구한테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이혼 서류는 제가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재산 분할은 크게 요구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빚뿐이잖아요. 문이 닫혔다. 민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10년 함께한 아내가 떠났다. 감정이 복잡했다. 슬픔, 안도감, 분노, 허무한 모든 것이 뒤섞였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오빠의 집을 찾아왔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오빠,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소주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민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빠 일어나요. 민지가 흔들자 민호가 눈을 떴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민지야, 언니는요? 떠났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오빠 씻고 나와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민호가 씻고 나오는 동안 민지는 거실을 정리했다. 소주병을 치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민지가 끓여온 된장찌개를 민호 앞에 놓았다. 먹어요. 고맙다. 한참을 먹다가 민호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제안 받아들여요. 하지만 오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형사고소 당하면 정말 끝이에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솔직히 언니랑 헤어지는 게 오빠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빠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도 알아, 이제는. 오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드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 민지가 오빠의 손을 잡았다. 늦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오빠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체념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다. 오후 5시 30분. 민호는 민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서명한 이혼 서류와 각서가 들려 있었다.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초인종을 눌렀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오빠. 거실에는 옥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다. 왔구나. 네, 엄마. 민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각서도 썼어요. 옥자가 서류를 확인했다. 꼼꼼하게 읽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엄마.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버렸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옥자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감정이 복잡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민호가 일어났다. 옥자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 알아요. 하지만 기회는 줄게. 1년 동안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 새 직장을 구하고 빚을 갚고 책임감 있게 살아.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는 나중에 해. 행동으로 보여줘.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민호야, 하나만 알아둬. 나는 이제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그런 엄마 말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네, 그러셔야 해요. 옥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일주일 후, 강민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집은 매물로 나왔고 빚을 갚기 위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었다. 수진과는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재산 분할로 싸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나눌 재산도 없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았다. 하지만 민호는 체념하지 않았다. 작은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온라인에 자신의 과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민호는 울컥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등진 줄 알았는데 아직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연봉은 이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새 출발이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호는 100만 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었다. 엄마, 첫 월급입니다. 11개월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옥자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보였다. 한편 수지는 친정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명품, 체면, 허영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녀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으로. 연봉은 낮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옥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저 최수진입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옥자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옥자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엄마 여행 가려고. 여행요? 어디로요? 이탈리아. 네. 왜요? 옥자가 미소 지었다. 미완성으로 남은 여행을 끝내고 싶어. 이번에는 혼자서 제대로 즐기면서.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다녀오세요, 엄마. 이번에는 행복하게. 석 달 후 옥자는 다시 밀라노에 섰다. 두오모 대성당 앞. 그날 길을 잃었던 바로 그곳.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이겼어. 옥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승리였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가을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왔다. 강민호는 커피를 홀짝이며 통장을 확인했다. 마지막 입금 완료. 1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100만 원씩 송금했다. 총 1200만 원.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 1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팀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연봉도 조금씩 올랐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더 이상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왜? 엄마가 오빠 보고 싶대요.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1년 동안 어머니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송금만 했을 뿐 어머니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진짜? 네. 준비됐으면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는 꽃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샀다.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샀다. 생크림 케이크. 어머니가 평생 아껴 먹으시던 그것. 저녁 7시 민지의 집 앞. 민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오빠. 거실에는 옥자가 앉아 있었다. 1년 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한결 세련되었다.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후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왔니? 옥자의 목소리는 1년 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다. 중간 어딘가였다.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꽃이랑 케이크. 고맙다. 앉아라. 민호가 소파에 앉았다. 민지는 차를 내온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어머니와 오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침묵이 흘렀다. 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1년 동안 잘 지냈니? 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일은 어때?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팀장으로 승진도 했고요. 그래, 잘했네. 다시 침묵. 민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옥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많이 달라졌어. 이탈리아 다녀온 후에 혼자 여행을 더 다녔거든. 제주도, 부산, 경주 평생 못 가봤던 곳들을. 좋으셨겠어요. 응, 좋았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알았어. 옥자가 민호를 돌아봤다. 민호야, 나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너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어. 아내로, 엄마로. 내 자신은 없었지.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참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어. 엄마. 그런데 밀라노에서 버려졌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옥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1년 동안 나는 나를 찾았어. 김옥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알아.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민호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그걸 깨닫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엄마를 그런 식으로. 민호야. 옥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엄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밤마다 고민했고, 울었고, 화도 났어.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옥자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평생 원망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그건 나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거야. 그래서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하지만, 네, 엄마. 용서는 망각이 아니야. 나는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는 있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말이야. 변했어요, 엄마. 정말로. 옥자가 미소 지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새로운 우리. 며칠 후 옥자에게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최수진이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뜬 스카프였다.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께 최수진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이 편지가 어머니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변명이 아니라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제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머니께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낮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입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70살의 어머니를 외국에 혼자 두고 온 것. 그것은 죄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이라도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수진 올림. 옥자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었다. 민호보다 수진에 대한 감정은 더 복잡했다. 하지만 이 편지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옥자는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야, 수진이가 정말 변한 것 같니?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옥자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봤다. 정성스럽게 뜬 것이 느껴졌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수진이에게도 나에게도. 석 달이 지났다. 민호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옥자가 제안했다. 민호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네, 어디로 갈까요? 내가 골라봐. 민호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 예전에는 비싸다며 가기를 꺼려 하셨던 곳이지만 이제는 달랐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림을 배우고 있어. 수채화. 그림요? 응.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 이탈리아 미술관들을 보고 나서 욕심이 생겼어. 옥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이었다. 잘 그리셨네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즐거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민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예전에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집안일을 위해 사셨다.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살고 계셨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 식사를 하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수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자가 잠시 멈췄다. 왜? 그 애가 뭐라던?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민호보다 수진이한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 하지만 옥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애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 편지도 보내고. 네.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를 용서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옥자가 말했다. 민호야, 너는 재혼 생각 없니? 아직은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하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네, 엄마. 그리고 옥자가 아들을 돌아봤다. 다음에 결혼하면 엄마한테 먼저 의논해. 같이 여행 가자는 소리는 절대 안 할 테니까. 둘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2년이 흘렀다. 옥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수채화 동호회에 가입했고 여행 동호회에서도 활동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민지의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을 존중했다. 민호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 더 좋은 조건이었고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수지는 여전히 디자인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았다. 재혼은 하지 않았다. 대신 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어느 봄날 옥자의 첫 개인 전시회가 열렸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그녀의 수채화 작품 20점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에 민호와 민지가 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도 나타났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옥자는 그녀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고맙다. 왔구나. 작품들 정말 아름다워요. 아직 많이 부족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다. 다들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어머니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옥자는 혼자 갤러리에 남았다. 자신의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림 중 하나는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이었다. 그날의 악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나는 이겼어. 옥자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복수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다. 3년 후, 민호는 재혼했다. 상대는 그의 회사 동료였다.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어머니와 상의했고, 옥자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잘 부탁해요, 어머니. 새 며느리가 인사했다. 나도 잘 부탁해. 그리고 하나만 부탁할게. 민호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약한 면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이끌어줘. 네, 어머니. 결혼식 날 옥자는 아들 부부를 축복했다. 진심으로. 수진도 식장에 왔다. 하객으로서가 아니라 민호의 지인으로서. 그녀는 조용히 축하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옥자가 그녀를 불렀다. 수진아, 잠깐. 네, 어머니. 잘 지내니? 내 덕분에. 옥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아직도 가끔 그날이 생각나고 화가 날 때도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옥자가 계속 말했다. 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거면 충분해. 완벽한 용서는 없어. 하지만 함께 노력하는 건 가능하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진아,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과거에 갇혀 살지 마. 앞으로 나아가. 수진이 옥자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5년 후, 옥자는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났다. 민호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손주도 생겼고 그들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녀를 찾아왔다. 혹시 김옥자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은데요. 내 이야기요? 네. 밀라노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신 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옥자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탄생의 이야기로 써주세요. 어떻게 한 여자가 70의 나이에 자신을 되찾았는지. 기자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밀라노의 재탄생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옥자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옥자는 강연 요청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해주었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잊지는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80세가 된 옥자는 다시 밀라노를 찾았다. 이번에는 민지와 함께였다. 두오모 대성당 앞에 섰다. 10년 전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옥자는 대성당을 올려다봤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민지야. 네, 엄마. 엄마는 행복해. 저도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 내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죠, 엄마. 두 사람은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옥자의 기도는 간단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고통도 극복도 그리고 지금의 평화도. 밖으로 나와 그들은 밀라노 거리를 걸었다. 10년 전 옥자가 길을 잃고 헤매던 바로 그 거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두려움 대신 평화가, 원망 대신 감사가, 절망 대신 희망이 있었다. 엄마, 젤라또 먹을래요? 그래, 먹자. 두 사람은 웃으며 젤라또 가게로 들어갔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관계는 재구성되었으며 용서는 이루어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옥자는 깨달았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